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역발상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고요. 스튜디오 청파살롱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김세호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영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주희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노벨 문학상을 작가 한강님이 받았습니다. 예. 저명한 우리 문화평론가가 계시기 때문에 좀 언급 혹은 소회 뭐 이런 걸 좀 문화평론가도 이게 무슨 그 분야가 있는 거지. 네네. 그 문학을 계속 제가 국문과 출신이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문학 작품들을 계속 따라 읽는 건 한 90년대 중반까지 하고 끝낸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따라 읽질 않았어요. 한강 작품을 많이 읽질 않아서. 네. 또 어쨌든 문화적 사건 뭐 이런 거로 보자면 네. 글쎄요. 뭐 88 올림픽. 월드컵, 네. 뭐 기생충, 뭐 BTS 이런 거 떴을 때 뭐야?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것만큼 좀 놀랐죠.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꽤 많이 놀랐어요. 아니 시골에 저희 장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네. 전화가 와서 물 먹이면서 내 생에 이런 걸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걸 보게 되다니 그러시면서 이제 감개에 겨워하시더니 80대시잖아요. 네, 80 중반이 되셨죠 벌써. 그래도 이제 문학 소녀셨나 봐요. 네, 그 뒤로 유튜브를 다 찾아보시더니 다음 날 한강의 이력에 대해서 쭉 어디 학교더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영미 선생님의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다니까요. 코멘트 할 만큼 안 돼요.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문화적 사건의 느낌으로 좀 왔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 유튜브나 이런 데 댓글들을 달거나 하는 걸 봤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번역 없이 우리가 원문을 읽을 수 있다니 원서를 읽을 수 있다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저도 봤습니다. 그런 감격이 그렇죠. 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이준희 선생님도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그분 작품을 하나도 본 게 없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나보다 더하네. 왜냐하면은 우리 한강 작가님도 유정철의 CD를 하나도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쌤쌤입니다. 그렇지. 쌤쌤이죠. 이건 진짜 저는 이 분단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실 어렸을 때 월드컵 4강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드컵 4강을 하고 수영이나 뭐 이런 피겨에서 우승할 거랑은 생각은 못했는데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남자 육상 100m. 100m만 올림픽에서 우리가 8초 99로 금메달을 딴다.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란 말이 좀 실감되면서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은 거의 이건 뭐 개인의 성취지 이렇게 좀 치부하는 경향이 아닌 것 같아요. 강한데 저는 아니에요. 이번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뭐 만약에 80년대였다면 한강이 그때 나왔다면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고요. 지금 이만큼 맞으면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도 올라갔고 뭐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과 관심도 되게 높아졌고 그러니까 번역하겠다는 사람들 나오는 거고 좋은 번역도 나오는 거고 하필이면 이때에 한강이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한국 문학에서. 그러니까 한강이 탄 거지 30년 전이었다면 뭐 50년 전이었다면 한강 작가가 과연 노벨상 탔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가 키워낸 작가이기 때문에 저도 책 2권을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2권 읽었으면 지분은 꽤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년하고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 2권을 읽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고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한강 작가가 이제 연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떠돌더라고요. 인터넷에. 연대는 한강을 나왔고 고대는 4대강을 나왔다. 맞네. 촌철살이에요. 촌철살이. 맞네. 네,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이제 4대강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4대강 출신. 이런 어떤 지금 회자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한동안 고연전 할 때. 그러면 골목에서 같이 이렇게 딱 마주치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노벨상도 받았으니까 연고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연전. 입에 붙어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저도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연고전이었는데 입에 붙어가지고
연고가 잘 안 나와요 입에서. 근데 어쨌든 고연전 때 골목에서 딱 붙으면은 고대들이 우리에겐 김연아가 있다 그런대요. 그럼 저쪽 맞은편에서 우리에겐 이명박이 없다 그런대요. 그러니까요. 연대는 한강을 나왔고 고대는 사대강을 나왔다. 우리 이주희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댓글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서울대는 윤석열 한동훈을 나왔다. 네. 뭐 김영삼도 나왔지. 그렇죠. 배출이 아니라 배설이라고 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초반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 라디오, TV 드라마를 통해서 본 대중음악의 역사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또 이런 대중 예술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또 한강의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직접 관련이 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어떤 뭐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문화의 어떤 층, 두께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60년대 초중반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들은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5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6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는 오늘까지 3편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순서부터는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가 아니 뭐 60년대까지밖에 안 하는데 벌써 끝을 내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요즘 사실 라디오 드라마 잘 없잖아요. 거의 듣기 힘들죠. 있긴 있나요, 근데? 있어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막을 끊임없이 그 KBS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최근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 까지도 제가 들었었는데 MBC에서 왜 다큐 드라마, 정치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의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맥이 이어지기는 하는데 옛날처럼 그걸 뭐 챙겨 듣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사실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7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라디오 드라마의 쇠퇴가 옵니다. 60년대까지는 확실히 대중문화의 총화가 라디오였다면 텔레비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지역 MBC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특집 형식으로 라디오 드라마 만드는 경우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사와 관련된 그래서 뭐 20부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 이후에는 히트한 라디오 드라마가 없었습니까? 80년까지도 있고요. 80년대 초반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필의 초기 히트작들에서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들이 꽤 있습니다. 창밖의 여자. 오늘 뭐 오늘 당연히 들을 거고 그거 말고도 한 몇 곡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조용필은 그 초기에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라고 하는 이거 별로 히트 신경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음악적인 걸 막 펼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이걸 통해서 실험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80년대 초반에 자기 색깔을 만드는데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디오 드라마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순서가 될 텐데 좀 시간을 펼쳐놓고 보면 폭이 좀 넓습니다. 60년대 중반, 60년대 후반부터 80년까지 오늘 마지막 곡이 창밖의 여자거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15년 세월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0년대의 라디오 드라마 60년대 갈 때 뭔가 확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큼 60년대 후반이 그 60년대 초중반만큼 크게 변한다는 느낌? 뭐 드라마사의 변화로서는 좀 그렇지 않고요. 70년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쇠락으로 변화가 좀 있는 셈이고 그래서 작품 수가 확 줄어들어요. 70년대 제가 뽑을 작품이 별로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은 그 드라마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보다는 노래 하나하나를 좀 찬찬하게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노래는 다들 좋으니까요. 그렇죠. 들을 만한 곡들이 많습니다. 그 정말 공교롭긴 한데요. 오늘 첫 곡이 이걸 예상하고 선곡을 한 건 아닌데 그
불과 오래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김용만 선생이라고 원로 가수. 예, 54년부터 쭉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오늘 첫 곡이 바로 그 김용만 선생의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네. 이 김용만 선생은 제가 가요 무대에서 종종 뵀었는데. 그렇죠. 예. 저 유쾌한 분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사실 이영미 선생님이 왜 그 문화예술위원회 구술, 뭐 유호, 한운사 이런 분들 구술을 담당을 하셨는데 저는 또 김용만 선생 구술 채록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일단 제가 편하게 임했던 게 활달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말씀을 잘하기도 하시고 많이도 하시고 구술 연구자가 가장 난감한 대목이 구술자가 말씀이 없으시면 과묵하신 분 진짜 힘들어요. 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구술자는 구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을 안 하시면 구술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말이 굉장히 드물고 단답형으로만 얘기하시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난감하고요. 또 하나 구술자 중에서 난감한 경우가 뭐냐면 황정순 선생님이 그런 경우였는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셔요. 그런데 30년대 얘기하시다가 아무 맥락 없이 50년대로 갔다가 갑자기 90년대로 갔다 다시 60년대로 오시는데 그걸 잘 아는 사람만 겨우겨우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냥 읽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각주를 붙여야 되는 거기다가 각주가 더 길어지는 그런 분들 아주 골치 아프죠. 너무 또 말씀이 길면 또 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김용만 선생님 구술 채록문도 보면은 말씀이 안 끊어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가는 대목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뭔가였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진 않죠. 그럼 이 김용만 선생은 최고의 히트곡이 어떤 곡인가요? 글쎄요 좀 난형난제격인데 오늘 준비한 노래 회전의자 이 노래를 가장 기억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요 무대에서 이 노래 부르시는 거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데뷔곡인 남원의 애수도 굉장히 유명한 남원의 애수. 데뷔곡이 곧 대표작이었으니까 뭐 행운하신 거죠. 그밖에 뭐 하여튼 50년대 60년대 걸쳐서 청춘은 봄이요 하는 노래. 청춘의 꿈 랄랄랄라 랄랄랄라 하는 노래. 그렇죠. 봄이요. 이게 이분 노래군요. 김용만 선생님 노래.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남기신 분이고 뭐 그냥 말씀 나온 김에 80년대 지금 약간 젊은 사람들도 어머 저렇게 힙할 수가라고 나름 재발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강병철과 삼태기를 키운 분이기도 합니다. 제작자입니까? 그 곡도 써줬고요. 삼태기 메들리? 아니 메들리는 아니고 삼태기 메들리. 행운을 드립니다. 뭐 이런 노래. 행운을 드립니다. 그 노래. 그 곡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작권 수입도 아마 짭짤하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분이 김용만 선생이 이제 60년대 중반에 이 회전의자 동명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가입니다. 이걸 발표를 했는데 사실 54년에 데뷔한 가수가 65년 시점이면 10년이 지났잖아요. 맞아요. 중견 가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또 히트가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벌써 잊어버려질 그런 가수, 그렇죠. 잊힐 가수거든요. 시간상으로는. 근데 히트곡이 또 나왔어요. 그 라디오 드라마가 히트했으니까 히트를 한 거겠죠? 뭐 둘 다인데요. 엄청난 히트라기보다는 노래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 특히 좀 와닿는 그런 대목이 많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그렇죠. 이런 게 아주 그냥 확 와서 닿아서 그 60년대 중후반의 남자들이 그 상승하고 싶은 욕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거.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이런 노래 뜨잖아요. 김상국 선생님. 그런 분위기하고 조금 비슷해요. 이게 65년 라디오 드라마라고 그러셨죠? 네. 신봉승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회전의자 뭐 주인이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뭐 이런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61년에 5.16 쿠데타를 조금 풍자한 거 아닐까요? 전혀 그런 정치적인 거 하나도 없고요. 뭐 권력이 따로 있나?
쿠데타 일으키면 내가 집권자지. 뭐 이런. 어쨌든 해몽의 영역은 얼마든지 보장이 되는 거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뭐 작가나 가수가 그 생각까지 하고 만들거나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신봉승 이분도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한테 신봉승 하면은 대하 드라마. 그렇죠. 조선왕조 500년. 그걸로 이제 굉장히 굵직한 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어쨌든 이 회전의자라는 라디오 드라마는 그 전에 초창기 신봉승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초창기 신봉승은 시나리오 많이 하셨고요. 그냥 웬만한 시나리오 작가로 많이 진짜 굉장히 다작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라디오 드라마 좀 하다가 70년대 TV 드라마에서 몇 개 히트작 내고 그리고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히트작에서 뭐 엄청나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왕조 500년에 폼 잡는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를 워낙 오래 하셨고 게다가 그게 사극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정사를 가지고 쓴다 이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봉승은 그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예. 그럼 여기서 이 회전의자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게 어떤 그 신분 상승인가요? 옛날에는 회전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는 말하자면은 장급인 거죠. 사장이 되거나 중역이 되거나 그래야 돌아가는 의자에 앉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뻗정다리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자에 앉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인 거죠.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외판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의지만 있는 상승 욕망만 있는 한 남자가 그 가전제품 외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들고 다니면서 팔고 월부장수 그런 것들. 그걸 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얘기인데 그 가사에서도 보이듯이 진짜 뭐 사랑도 뭐 의리도 이런 것 좀 약간 짓밟고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막 꼭대기로 올라오는 그런데 나중에 올라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약간의 후회가 있는 거로 끝나기는 합니다. 크게 보자면 60년대 초반에 그 남자 청년들이 뭔가 그 제가 김승호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흔들리는 공동체, 그게 가족이든 마을이든. 근데 거기서 그 나이 먹은 남자들이 쇠약해지고 새 시대에 못 따라가면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다가 능력 있는 젊은 청년 남자가 나와서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비리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60년대 초중반에 인기를 모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무슨 뭐 신입사원 미스터리나 영화 쌀 같은 데서 보이는 의지적으로 뭔가를 막 해내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착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져버리고 성공지향이 너무 강해 보이는 그것만 강해 보이는. 그러니까 요게 60년대 중반에 살짝 변화예요.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은 훨씬 더 윤리적이고 반듯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마치 손석구 노래 같아요. 손석구 노래가 진짜 반듯하고 진짜 그 바른생활 사나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60년대 중반에 가면 약간 삐딱이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만 가지고 그 부잣집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청춘 영화 같은 게 나오거나 이렇게 막 뭐 치받고 올라가다가 모든 걸 다 저버리다가 이거 좀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거나 하여튼 이런 식의 약간의 변화 그 뭔가 비윤리적인 요소 조금 불건강한 요소들까지도 욕망이면 다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가 60년대 중반과 후반엔 좀 나타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노래만 놓고 본다면은 드라마 이상으로 노래가 오랫동안 기억되고 히트곡이 된 이유는 말씀하신 그런 조금 삐딱한 맞아요. 네, 너무 반듯하면 매력이 좀 없어. 뭐 이런 멘트가 사실 지금도 통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안 통해요. 지금 그런 이게 만약에 이 노래 나왔으면 돌 맞아요. 누가 출세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라고 얘기한 사람은 금수저들이죠. 그렇죠. 예, 억울하면은 태어나지 그랬니 뭐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능력이야.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개가 있었던 것처럼. 정유라. 네. 저는 그냥 실명으로 얘기합니다. 사랑만 잘해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60년대였고 그게 주로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자, 1966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65년 8월부터 9월까지 KBS 라디오에서 방송된
회전의자. 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할 만한 거는 작곡가나 가수가 굉장히 여태까지 드라마 주제가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 방송계에서 보면은 진짜 아까 손석구 선생, 뭐 최희준 그쵸. 이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지 김용만 조금 뜻밖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훨씬 더 통속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어른들이 좋아하고 덜 세련되고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작곡가가 이게 누군데요? 하기송이에요. 그 빈대떡 신사 한복남 그분의 아들. 근데 하시네요? 원래는 한씨가 맞는데 가명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 손석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련된 이봉조의 재즈한 음악도 아니고 하기송? 이런 거죠. 나이가 젊기도 하고 조금 더 통속적인 거를 다 더 잘 짓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하기송도 그렇고 김용만도 그렇고 약간 드라마 주제가 쪽에서 만나기 힘든 인물들이 드라마 주제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니까. 60대 중반쯤 되면 더 드라마들이 더 대중화되고 더 통속화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그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예. 라디오 보급률이 훨씬 더 이제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또 그런 거 아닐까요? 수요도 생긴 거고. 예. 자, 그러면 회전의자 듣겠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돌아가는 의자에 회전의자에 과장이 따로 있나 앉으면 과장인데 올 때마다 앉을 자리는 비어 있더라.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보자고 밟아버린 젊음을 즐겨보자고.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회전의자 함께 들었습니다. 뭐 회전의자 끝난 뒤에 뭐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요건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JBS 라디오. JBS 라디오. 예, KBS가 아니라 JBS. JTBC도 아니고. 아니죠. 근데 JBS. 관련은 있습니다. 네, 그 J. 중앙일보요? 예, 그겁니다. 중앙일보 때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게 TBC죠. 예. 근데 왜 그러니까 이름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라디오 서울 RSB라는 이제 약어로 출발을 했고 그게 JSB로 한번 바뀌고 또 바뀌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TBC 라디오가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것도 그냥 퉁쳐서 TBC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 당시엔 JBS였죠. 네. 65년 10월에 방송된 JBS 라디오. 예,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제목 길 잃은 철새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주제가의 제목이고요. 주제가가 음반에 수록이 되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라디오 드라마 제목은 특호실 여자 손님.
드라마 제목이요? 네. 특호실 여자 손님. 뭔가 상당히 있어 보이죠. 무슨 스릴러 같은 간첩 소설 간첩 근데 드라마 같기도 아니에요. 하고. 전혀 아니에요. 왜 저는 다르게 느꼈죠? 저는 간첩보다는 에로 쪽으로 갔는데. 그쪽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호실이 뭐냐면 예. 그 여관에 예. 특호실이 있는 거예요. 거의 장기 투숙하고 있는 여자 손님이 하나 있었던 설정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 손님은 뭔데 저렇게 여관에서 옛날에는 왜 여관 장기 투숙자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젊은 여자 하나가 장기 투숙을 하고 있는 나중에 보니까 뭐 집하고 싸우고 나오고 뭐 이런 이제 가족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히트를 한 작품은 아니에요. 유호 선생 작품인데 그런데 이것도 주제가는 엄청나게 히트했습니다. 주제가가 길 잃은 절세. 예. 드라마를 넘어서는.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최희준 당대 뭐 최고의 인기 가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왜 가왕 때도 네, 그렇죠.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뭐 최희준 선생의 대표적인 히트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됐죠. 이 노래가. 작곡은 누가 했습니까? 최창권이라는 분인데요. 이게 좀 새로워요. 그렇죠. 여태까지 쭉 했던 흐름에 봤을 때 아까 하기송도 좀 새로운 작가네. 마찬가지 이번에 최창건 이 사람 누구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들어봤던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던 분들 중에서는 김희조라고 네. 김희조 선생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좀 그런 느낌. 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왜는 아니고 이런 네. 분들까지 드라마 주제가를 쓰네 뭐 이런 느낌. 네. 최창원 선생은 서울대 작곡가 출신으로 대중음악을 하신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예.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박춘석 같은 분이 서울 음대 출신이긴 하지만 클라리넷 전공이거든요. 예. 뭐 졸업은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다른 전공을 해서 온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 작곡가 출신 이런 사람은 사실 흔치 않아요. 근데 작곡가 출신이고요. 요즘에 영화 주제가로도 히트가 있죠. 남성금지구역 같은 작품도 있고 제일 중요한 이분의 그 성과는 네. 뮤지컬 살짝이 없어요입니다. 이거 전체를 다 작곡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그 세월이 가면 최호섭 씨 아버님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로버트 태권브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알죠. 업적 중에 예. 하나가 네. 태권브이.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이 노래. 예, 그것도 만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오랫동안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교수를 하셨죠. 이분은. 예. 자, 그러면 길 잃은 철새. 예. 네, 함께 듣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흐느끼는 소리만 흐느끼는 소리만 홀로 살고 봐왔을까 홀로 울고 봐왔을까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가을은 가고 겨울은 왔는데도 가을은 가고 겨울은 왔는데도 한숨 짓는 소리만 한숨 짓는 소리만 길 잃은 철새. 아, 분위기가 진짜 이 계절하고 딱 맞네요. 어울리죠. 예. 네. 그래서 이 1960년대가 이제 네. 대중음악의 어떤 흐름, 뭐 시대적인 어떤 변화상 이런 걸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라는 게 네. 사실 뭐 우리 일제 시대에 네. 가장 유명한 작곡가 박시춘 선생 같으면은 국중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음악적 역량이 이런 학벌과 직결되는 건 당연히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60년대 이후가 되면은 진짜 이 최창권 선생을 비롯해서 그 밖에도 몇 분이 더 있어요. 서울대 뭐 음대 중에서도 뭐 네. 작곡과 기악과 또 성악과 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60년대에는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중음악계의 어떤 그 인적인 어떤 사람들이 대중음악에 참여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60년대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고등교육이 확대된 것도 있고요. 네. 다음 들어볼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예, 약간 퐁당퐁당 느낌으로 네. 첫 곡이 이제 하기송, 김용만 그리고 두 번째는 최창권, 최희준 네.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예. 다시 첫 번째 곡 느낌으로 좀 돌아가 볼까 하는데 박시춘이 또 이제 드디어 또 나옵니다. 드디어 또. 예. 그 돌지 않는 풍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목이 같은 돌지 않는 풍차라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로 만들어졌고요. JBS 드라마네요. 예, 가수가 이제 또 문주란. 예. 문주란 하면은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거는 조금 한참 정말 연세가 드셔서 부르는 거고요. 동숙의 노래 정도가 그렇죠. 바로 동숙의 튀어나와야 노래.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번 동숙의 노래, 네. 2번 돌지 않는 풍차, 3번은 조금 엇갈리겠지만 저는 공항의 이별로 보거든요. 그쵸. 공항의 네. 이별. 그게 네, 대표적입니다. 공항 시리즈. 아마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제 또래 친구들은 1번으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걸 딱 이렇게 손에 꼽을 겁니다. 나름 알려진 곡이긴 합니다. 그것도. 예. 돌지 않는 풍차. 뭐 어떤 내용인가요, 드라마가? 일단 작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흔파. 네. 조은파 이게 선생. 종종 헷갈리는 게 조운파도 네. 있고 조흔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건 조운파 선생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동문학. 이게 그건 조흔파예요. 네. 그분은 조흔파. 아동문학은 지금 얄개전. 작사하신 조흔파. 네, 얄개전. 얄개. 그 유명한 얄개전의 작가. 그게 조흔파 선생. 네. 그리고 조운파는 예.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어쩌고 하는 그 노래의 작자. 그 노래 제목이 도로남. 도로남. 예. 네. 헷갈리네요. 근데 조흔파 선생 그러면은 라디오 드라마나 그 대중소설계에서 그러니까 얄개전은 50년대 작품이거든요. 네. 학원이라고 하는 청소년 잡지에 나온 거였고요. 60년대 초반 중반까지 코믹한 드라마 쪽을 많이 쓰시고 명랑소설을 주로 많이 쓰셨던 걸로 우리는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걸 잘 쓰세요. 특히 말장난 같은 걸 되게 좀 지적으로 이렇게 탁 던지면서 사람을 까라락하고 웃게 넘어가게 만드는 걸 잘 쓰시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바람 피우는 얘기예요. 중년 변호사가 두 집 살림을 해요. 나이 어린 첩을 얻어가지고. 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조은파하고 이거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싶은데
이게 드라마라고 하는 대중예술은 어쨌든 그 시기에 먹혀야 되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드라마가 초기에 그 반듯한 손석구 그 노래 같은 걸 주제가로 쓸 법한 그런 노래 작품들, 드라마들에서 이런 뭐 무슨 혼외자, 미혼 뭐 예. 불륜 아니면 극단적인 고부 갈등 막 며느리 구박해가지고 막 계속 울고 그러고 아니면은 부모가 가난한데 자식이 뭐 유명한 집에 장가를 가서 부모를 저버리는 많이 본 이야기네요. 이야기. 예.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김승호 영화가 인기가 있었다면 60년대 말에는 거의 황정순 영화가 인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는 엄마 혹은 우는 며느리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는 아내. 그런 것의 정점이 영화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거죠. 68년에. 그래서 아주 통속적이고 영화평론가들은 신파적이라고 치를 떠는 작품들이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계속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조은파 같은 분도 뭐 심지어 그전에 전혀 안 그랬던 김영수 뭐 이런 작가들도 다 숟가락 하나씩 얹고 그런 작품들 다 써요. 60년대 말이 되면. 예.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후퇴했지? 근데 후퇴가 아니고 그때 그런 게 먹히는 거죠. 예. 사실 뭐 대중예술가라면은 분야를 막론하고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 네. 그 대중에 요구하는 아니면 뭐 사장님이 요구하는 것을 어쨌든 내 식으로 풀어내는 데서 그냥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면은 또 그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하여튼 뭔가 잘 조율을 하는 게 탁월한 대중예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작곡이든 뭐 이런 드라마 맞아요. 집필이든 마찬가지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60년대 이렇게 중후반으로 가면서 아까 이제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종의 좀 어떤 리얼리티를 획득하는 거 아닐까요? 리얼리티일 수도 있고 리얼리티 꼭 이런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대 초반에 갖고 있었던 희망 뭐 이런 것들이요. 60년대 초반은 우리가 5.16은 4.19를 엎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세대교체이기도 하고 또 4.19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 5.16을 지지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 건 있었죠. 현실적 건 사실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경제개발 계획도 한다 그러고 그래도 우리가 뭐가 될 것 같아? 좀 이런 식의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게 올라오는 시기고 크게 보자면 그게 70년대까지도 이어지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계속 집권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까지 반대가 드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점점 지식인에서부터 이제 이반이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밑바닥에 굉장히 많은 서민들은 그걸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반이 조금씩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잘 될 것 같아 이랬다가 한 5, 6년 지나고 나서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이렇지?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언제까지 그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탁 각 잡고 살 수 없잖아요. 네. 어느 순간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비윤리적인 이야기들이나 여태까지 다 통속적이라고 우습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매력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예. 그 지금도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요.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게 막 유행하는 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혹은 사적 복수 이야기가 막 요즘 와서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때가 민심이 별로 안 좋은 때예요. 지금 민심은 뭐 최악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권을 누가 잡았는지와 무관하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서 그런 막장 드라마나 특히 사적 복수가 확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되겠지. 공권력의 힘이란 것도 있고 공적으로 뭔가가 정의가 회복될 수 있을 거야라는 약간의 믿음이 있다가 뭐냐. 막 이런 느낌 딱 왔을 때 희한하게 사람들이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복수로 바뀌건 할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의 절망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게 아주 느릿느릿 조금씩 오고 있는 느낌이 60년대 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 같은 게 나왔다. 그렇죠. 그럴 때가 되면 꼭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심리, 정서 이런 게 오래가면 지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내진미도 새끼만 먹으면 물려요. 떡볶이가 미치도록 그리워져요. 뭐 그런 심리하고 비슷하다고 봐야죠. 제목이 왜 돌지 않는 풍차일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중년의 변호사가 나이 어린 첩을 둬서 두 집 살림하는 이야기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이 변호사도. 두 집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풍차가 일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저 이 작품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줄거리만 지금 어렴풋이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다시 못 봐서. 마지막에 아마 양쪽 다 잃을걸요? 본처도 잃고 첩도 잃고. 그럼 진짜 못 도는 거죠. 그렇죠. 망하는 거죠, 완전히. 예. 자, 주제가 듣겠습니다. 문주란 돌지 않는 풍차.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소낙비 사랑에는 마음껏 웃고 미움이 서릴 때면 몸부림을 치면서 말없이 살아온 그 오랜 세월을 돌지 않는 풍차요 울기도 했다 웃기도 했다 그래도 한은 없었다 눈물이 흐를 때는 조용히 웃음이 피어나면 나 떨웃음 속에서 낙없이 지내온 기나긴 세월을 돌지 않는 풍차요 (1966년작) 문주란 돌지 않는 풍차. 근데 문주란 씨 지금 이 목소리가 고등학생 때 목소리라고요, 지금? 예. 고1 아니면 고2? 지금 우리 들은 노래가요? 네. 그렇죠. 네. 와,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음색이 나오죠, 진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대가 네. 저 여학생, 용모는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말랐고요. 예. 그 단발머리 아니면 갈래머리 같은 생머리에다가 여학생들 신는 옛날 운동화 있어요. 헝겊으로 된 운동화. 그 맹꽁이 운동화라고 우리 막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런 걸 신는 여학생이에요. 그냥 예. 사진에서 보면. 예.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거 하는 데서 그 문주란만 꼭 인터뷰를 풀 때 보면 경상도 사투리를 막 써요.
너무 심한 거죠. 목소리도 이런 데다가 뭐 아저씨 그랬어 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스란히 풀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여학생한테 저런 목소리와 저런 감성이 나오지?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 연습하고 또 녹음하고 뭐 이런 뭐 무대 뛰고 이러는 일 외에 여가 시간에는 뭐 했겠습니까? 소녀 고등학생 문주란이. 독서는 했답니다. 진짜로. 만화방 독서. 그 배경호 선생 아드님 추억 기억이 그때 그 주란 언니 누나는 찾으면은 맨날 그 만화방에 없어져서 찾아오라 그러면 만화방 가면 있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그냥 딱 10대 청소년인데 진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감성이 나왔던 거예요. 보컬 천재인데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트로트가 그 이전까지는 가는 여자 목소리가 인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난영이냐 이미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60년대가 되면서부터 아니 50년대 말에 나이심서부터 여자 목소리가 굵은 허스키 보이스도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즈한 분위기도 내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걸 트로트하고 접목시켜서 이상한 방식으로 그걸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문주라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거죠. 독보적이죠. 트로트의 역사에서 보자면 아니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트로트를 불러?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 드라마의 그 정말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불륜과 뭐 무슨 두 집 살림과 거기에다가 그 손석구나 최희준을 붙인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딱 박시춘 문주란 붙으면 딱 되잖아요. 이건 느낌이. 하여튼 저는 돌지 않는 풍차 오늘 처음 들었는데 고등학생이라 그래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네요. 그렇죠. 섬마을 선생님. 1960년대 후반은 라디오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았던 시기인 동시에 대중음악적으로는 이른바 그 트로트라는 장르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주란 같은 신예도 벌써 이렇게 굵직한 작품을 내놓고 또 이제 들어보실 뭐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선생도 뭐 이때가 전성기였으니까요. 맞아요. 트로트 르네상스예요. 동백아가씨가 1964년인가요? 그렇죠. 이 정도 제가 아는 그런 MC예요. 그러네요. 정말 드물어요. 60년 됐다고 지난 방송에서 환갑이 됐죠. 이 섬마을 선생님은 그 역시 제목이 똑같습니다.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로 이제 방송이 됐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연초에 걸쳐서 방송이 됐거든요. 드라마가. 그러니까 66년부터 67년 이렇게 한 달 동안 방송이 됐는데 묘한 게 처음 12월에 오픈할 때는 총각 선생님으로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해가 바뀌면서 섬마을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중간에 제목이 바뀌는 좀 경우? 그래요. 뭐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토요 드라마로 시작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터가지고 그냥 주말 드라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엔 좀 이 당시 있어요. 드라마 편성이라는 게 진짜 좀 골치 아픈 게 20분짜리가 갑자기 30분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날짜가 막 요일이 바뀌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총각 선생님 또는 섬마을 선생님은 드라마도 역시 드라마지만은 노래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드라마보다는 노래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경우인데 이 노래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미자 3대 히트곡 하면은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뭐 섬마을 선생님을 많이 꼽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뭐랄까요? 동백아가씨는 어쨌든 너무 좀 처지는 느낌이 좀 살짝 있다면은 섬마을 선생님은 조가 다르니까 장조 노래니까. 기러기 아빠도 이제 너무 서글프다면은 섬마을 선생님은 약간 대중성 면에서 더 유리한 노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이 노래 좋아하는 분들이 따라하기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르기 편하고 박춘석의 능란함이 돋보이고 박춘석 작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미자 선생이 배경호로 히트를 해서 동백아가씨 히트했다가 초기에 이제 19순정은 나화랑이었고요. 나화랑 작곡가 배경호 작곡가 거쳐 드디어 박춘석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내용은 그런 거죠? 그 총각 선생님이 섬으로 이렇게 와서 전도 났다가 거기에 있는 처녀하고
연애하다가 다시 줄거리가 딱 나오잖아요. 다시 서울을 갔다. 19살 선식 씨가 네.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근데 그게 선생님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예,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고요. 예. 그 배경에는 그 학교 선생님이면 더 큰일 날 뻔. 그렇죠. 이거 사실 보면 동백아가씨하고 되게 흡사한 얘기잖아요. 동백아가씨도 외딴 섬에 네. 그 공부하는 생물학도가 하나 내려왔고 서울에 서울 애인이 있는 딱 그 구도인데 똑같아요. 서울에 애인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까지 도대체 왜 내려왔냐. 월남전에 가서 부하가 죽어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있는데 그 부하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섬 사람들하고 엄청 부딪혀요. 섬 사람들은 이제 외지의 남자가 하나 들어온 거고 거기서 이제 의술을 펼치는데 막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마을 주민들, 고루한 마을 주민과 이제 새로운 서양 의술을 가지고 들어온 그 새로운 의사, 신실한 의사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여자 하나만 그 총각 선생님 편인 거죠. 의사 선생님 편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기다리다가 서울에 애인이 내려와요. 그 섬까지. 예. 그 뭐 거기 있겠어요? 돌아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 흑산도 아가씨도 그렇고 선마을 선생님도 그렇고 동백 아가씨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당시에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미혼모나 혼외자 같은 얘기는 없거든요. 동백 아가씨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고요. 네. 그 시기에 아빠 안녕 뭐 이런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게 정말 그 애인이 있거나 혹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가난하거나 시골 여자를 좋아하고 애까지 낳고 결국 그 애나 여자를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노인. 그래서 결국 그 얘기가 이제 미호도 다시 한 번까지 가고 있는 건데 여기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하는 그 대목에서 야, 서울을 향한 대중의 욕망이라는 게 어마어마했구나. 왜냐하면 서울은 막 잘 살아보세요. 그러고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한다고 뜨고 있는데 나는 섬구석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날 데리고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그러고 총각 선생님이 붙잡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절망감이 드러난 좀 뒤처진 사람들의 절망감. 같은 것을 보여주는 노래인 거죠. 이거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그럼 네. 영화 주인공 또 신성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예. 신성일하고 아주 비슷한 그 뒤에 신성일의 후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엇비슷한 남자 배우들이 나와요. 다 단명해요. 뭐 신영일 뭐 무슨 이런 하여튼 그 이름도 엇비슷해요. 여자는 문희예요. 문희. 예. 이 당시에 그 트로트는 네. 이제 아까 뭐 흑산도 아가씨도 말씀하셨지만 막 이렇게 시골, 네. 섬, 막 이런 데를 많이 소재로 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미 트로트가 조금 촌스러운 장르가 돼버려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한국대중가요사에서 바로 썼던 그 얘기를 바로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60년대가 되면 드디어 촌스러운 게 된다.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트로트는 전혀 촌스럽지 않다. 그때는 새로운 장르잖아요. 그렇죠. 도시적이고. 실제 도시를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런데 50년대 말부터 슬슬 촌이 등장하더니 60년대가 되면 뭐 와장창 제목에서부터 뭐 충청도 아줌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섬마을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 뭐 바다가 육지라면 그냥 계속 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자를 촌 출신일 거라고 그냥 지레짐작을 해버리는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한남동. 네. 네, 서울에 장사하는 집 딸. 땅값 제일 비싼데 한남동. 그 당시 한남동은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 많이 왔으니까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마음을 또 담아서 바로 나오죠. 또 그런 노래. 그거는 70년대 초반쯤 돼요. 아직까지 60년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도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서울을 향한 욕망이 더 두드러져요. 그러다 7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올라올 사람들이 올라온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거예요. 예. 올라와 보니까 여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여기 힘들어요. 이제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거죠. 뭐 그것은 거짓말. 타향이 싫어. 고향이 좋아. 라디오 드라마 그 나레이션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지금.
이 노래도 동백 아가씨와 함께 오랫동안 금지곡이었거든요. 네. 기록이 아빠도 그랬고. 근데 이 세 곡의 금지 사유가 다 다릅니다. 보통 이미자 금지곡 하면은 그냥 다 외색으로 짐작하기 쉬운데 이건 아니에요. 예, 동백 아가씨는 외색이었고요. 외색. 기록이 아빠는 외색도 있었겠지만은 표절. 비탄. 그러니까 기록이 아빠는 그랬고. 기록이 아빠는 비탄. 예, 비탄 애수. 그렇죠. 지나친 슬픔. 너무 슬픈 노래라는 거죠. 근데 이 선마을 선생님은 표절이 표절. 예. 뭐 어떤 노래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들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 미나미 하루오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나미 하루오의 제목은 까먹었어요. 예, 하여튼 예. 뭐 별 뭐가 호시가 나오는 뭐 그런 노래인데 첫 대목 한 마디, 두 마디는 동일하긴 해요. 네. 해당화 피고 지는까지는 동일한데. 표절이네요. 근데 두 마디 갖고 표절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 다음은 예.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굳이 표절이라고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 어쨌든 지금은 금지곡은 아닙니다. 네, 예. 다 풀렸어요. 예. 근데 당시 그런 금지곡이라는 거죠? 당시 당시 금지곡이었어요. 꽤 오랫동안 금지곡이었어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풀릴 때 다 같이 풀렸어요. 네. 외색 풀릴 때. 그래서 이미자 선생이 외색의 문제도 이건 사실 외색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정치권에서 외색을 금지하려고 이게 아니고 그 음반사 간의 알력 때문에 그런 생긴 얘기를, 예. 어떤 것이다. 일종의 모함과 관련돼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다르니까. 하나는 예. 비탄이고 이거는 표절이고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걸리면 뭐 다 걸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외세가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대중음악이라는 게 그 감정 표출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허무할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너무 슬프다. 예. 너무 허무하다. 예. 이런 것을 그 이유로 해서 금지가 되거나 잘리는 예는 80년대까지 엄청나게 흔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노벨 문학상도 나와 심지어 그래미상 뭐 이런 거. 네. BTS도 나와. 그러니까요. 아, 네. 노래 들어보죠. 노래 들어도 될까요? 예, 손마을 선생님. 예.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 서울에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선마을 선생님 들었고요. 네, 다음 작품으로 가보죠. 예, 다음은 민족문제연구소 특별 선고. 예, 이라고나 할까. 네. 일단 제목부터가 셉니다. 데이신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데이신따이. 예, 뭐 네. 무슨 말인지는 다들 잘 아실 테고요. 일본어잖아요. 그렇죠. 네, 정신대. 정신대. 예. 이게 1967년에 라디오 드라마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데이신따이를 정신대를 사람들이 뭐 해방 이후에 남한 사회가 완전히 그냥 까맣게 몰랐던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렇죠. 모두가 대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꺼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시도했다는 거는 사실 좀 놀라운 일이긴 하죠. 어느 방송사였습니까? 이게 동아방송입니다. 역시 동아방송. DBS. 네, 예, DBS. 거기에 역시 김기팔. 예. 음. 이런 걸 쓸만한 작가가 사실 몇 안 되거든요. 네. 예. 지난번에 왜 그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 예. 하면서 그 앞에 세대는 우리는 일제 말에 징병 끌려가서 이렇게 개고생했어 라든가 아니면 만주에서 우리는 막 그래도 독립운동 비스무리한 거 했어 이러고 있을 때 야 니들이 자원해가지고 갔잖아 친일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바로 해버렸던 작가 바로 그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시대적인 뭐 금기, 치부 이런 거를 어쨌든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데이신따이라고 정신대를 일본어 발음으로 제목을 썼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용어는 아니었던 거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정신대를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 그렇죠. 그 종군 위안부로 일본군 위안부로 이렇게 쓴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은 이게 잘못된 용어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로 잡혀서 용어로 정립을 한 건 비교적 최근 일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정신대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정신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노예적인 예. 성격을 갖고 있는 정신대도 사실 그거를 정신대라고 많이 불렀어요. 뭐 여명의 눈동자도 그렇고. 네네. 정신대 네. 할머니들 이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정신대 하면 우리한테 딱 박혀 있는 거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용어가 지금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 이 용어 대신 쓸 수 있는 건 없는. 예. 왜냐하면 데이신따이라고 하고 끌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데이신따이야 하고 끌어갔으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드라마가 종영은 아니죠. 종방이 돼요. 아, 압력으로요? 예. 네, 방윤에서 심의에 나왔어요. 걸려서 근데 그 방윤 서류를 뒤져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중간에 중도에 하차하게 된 이유로 첫 번째 이 데이신따이라는 제목부터 걸고 넘어집니다. 왜 일본어로 썼냐? 예, 일본어 썼다고. 예. 사실 그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데이신따이라고 했으니까 데이신따이라고 그렇지. 하는데 어쨌든 부적절하다. 그리고 내용도 좀 그렇다. 예, 아무래도 이 일본군 위안부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내용으로 왜 굳이 방송 전파를 낭비해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금지가 아니라 조기 종방을 했고 작가도 한때 그 문서에 보면은 작가의 징계, 그러니까 집필 금지가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지만은 그리고 담당 PD 연출은 감봉 이렇게 징계를 실제로 받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예. 그 정말 이거는 앞으로 계속될 김기팔의 순환의 한 일부분. 아, 그래요? 초반이에요. 이거 조기종방 됐죠. 이후에 사실 조기종방 작품들이 이거 말고도 꽤 있어요. 김기팔 말고도 사실 한운사 선생 같은 경우도 박마리아. 예. 박마리아 드라마. 예. 네네. 그걸 TV 드라마로 했다가 그것도 조기종방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걸리는 정치적인 치부 같은 걸 드러내는 이런 작품들도 많이 걸려요. 근데 유독 김기팔은 많이 걸렸어요. 이 데이신따이 걸려서 조기종방 당하고 나서 나중에 정계야화라고 하는 그 다큐 드라마 정치 드라마를 하게 됩니다. 아, 재밌겠는데요, 이거? 네, 재밌죠. 좋았죠. 예, 굉장히 인기도 좋고요. 나중에 이건 정말 책으로까지 그 리라이팅돼서 전집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많이 팔렸어요. 유신시대에 들어서서 역시 조기종방 당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나 절필할 거야. 그리고 안 써버렸어요. 그랬다가 박정희 죽고 나서 다시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네. 방송 통폐합됐잖아요. 동아방송이. 그게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1공화국이라고 하는 MBC의 다큐 드라마를 TV로 했을 때 고성만 연출로 바로 김기팔이 집필을 해요.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건 성공을 하잖아요. 그 뒤에 거부실록 뭐 이런 작품들을 몇 개를 더 씁니다. 거부실록도. 예. 그리고 땅을 드디어 유월항쟁이 되고 났으니까 드디어 내가 땅 같은 작품 써도 되겠다. 라고 해서 정말 땅의 유구한 역사, 이 땅을 둘러싼 온갖 그 지저분한 이해관계와 여기서 재벌이 만들어지고 뭐 무슨 친일파가 거기서 득세하고 이런 얘기 써보고 싶어서 땅을 썼는데 또 조기종방당했어요. 그 땅에서 그 유명한 대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 도둑놈이다? 그거는 거부실록에 있었어요. 거부실록이에요? 네네. 그 민나 도로보데스. 네. 공주갑부. 그 일본어로 뭐라고요? 다 도둑놈이다? 민나 도로보데스. 민나 도로보데스. 야쿠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해본 거죠. 조기종영의 아이콘이시네요. 네, 거의 그래요. 그래서 땅이 조기종방을 당하고 나서 너무 절망을 해서 진짜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쓰겠다. 유월항쟁 이후가 돼서 쓰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이 시대까지는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정말 절망하고 나 더 이상 안 쓴다. 그리고 계속 술로만 지샜어요. 화병이 나신 거죠. 예. 그리고 간이 나빠져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좀 연세 젊을 때 돌아가셨나요? 비교적. 너무 네. 한 60대였을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 대이신 따위가 어쨌든 화제가 될 만한 소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결국 이렇게 금지까지 당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주제가가 뭐 당연히 그 당시 관행상 또 붙어야 되는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재도 소재거니와 여기다가 선마을 선생님 쪼의 그런 주제가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고민을 연출자 뭐 저하고도 좀 면이 뭐 이영희 선생님도 구술을 또 하셨으니까. 안평선 선생님.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유행가 작곡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게 있는 분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해서 그 홍영걸이라는 작곡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좀 젊은 작곡가죠. 이 그리고 이분도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기악과 출신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창곤 이런 분들하고 좀 유사한 뭐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런 계열로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대이신 따위 주제가가 만들어졌고 주제가 제목은 뭡니까? 대이신 따위입니다. 그대로. 웬만한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웬만한 이 드라마 주제가들은 제목을 공유하고요. 근데 드라마가 조기 종방됐기 때문에 결국 묻혔어요. 음반에 수록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드라마 주제가들은 대부분 음반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건데 이 노래는 음반이 안 나왔으면 아마 금지당했을 거예요. 또. 그럼 음원이 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그 영업 비밀. 비밀은 아닌데 하여튼 이게 사실 안 선생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누가 불렀습니까? 정 시스터즈. 60년대가 또 시스터즈의 전성기 아닙니까? 시스터즈와 브라더즈의 시대죠. 정 시스터즈는 어떤 시스터즈죠? 정씨. 3인조? 처음에는 3인조였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엔 2인조로 활동을 하죠. 가족은 아니고요.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가족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시스터즈 있죠. 같은 경우는 가족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 대이신 따위는 첫 회분도 남아 있거든요. 방송 드라마 내용도. 그래서 살짝 다는 기니까 좀 살짝 붙여봤습니다. 새 시대의 메이커 영진약품 제공 연속 방송극 대이신 따위. 이 연속 방송국의 제목 대이신 따위는 1번 말입니다. 대이신 따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면 영원히 저주해야 할 내용. 대이신 따위. 태평양 전쟁 중에 대이신 따위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한국 여성들은 저 동남아시아의 장글에서부터
중국 대륙의 광야 구석에까지 골고루 퍼져서 피와 눈물의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자 대이신 따위 혹은 특수간호부 혹은 여자 애국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이 한국 여인들의 집단은 미치광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병적인 잔인성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이신 따위 그 피맺힌 이름 밑에 쓰러져간 우리의 꽃 같은 처녀들, 한국의 여인들. 그렇습니다. 이 연속방송국 대신 따위는 잔인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한국 여인들의 피와 눈물의 기록입니다. 김기팔작 안평선 연출 대이신 따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눈물 속에 대이신 따위 고향을 떠날 때는 순진한 처녀 잔인한 발톱들의 얼룩진 눈이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는 운명 어느 누가 이 신세 만들어줬나 몸서리치면서도 살아야 하는 우리는 눈물 속에 대이신 따위 네, 67년 라디오 드라마, TBS 라디오 드라마 대이신 따위 주제곡 들었는데, 뭐 앞에 프로그램 설명 같은 게 이제 남자 성우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 이른바 전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전자 쓰는 전설. 예. 근데 뭐 미치광이 일본 제국주의 막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본의 마음은 중요한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오, 야, 67년이면 이제 한일협정 맺고 2년 지난 거잖아요. 네,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기도 했겠지만 예. 왜냐하면 한일수교 반대 여론 같은 게 막 올라오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허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조기종방. 예. 예.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예, 이제 70년대로 좀 슬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는 제 또래는 좀 젊고 저보다 좀 나이 더 있는 분들이 네. 노래방에서 남자분들이 홈 잡을 때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이 웨이. 예,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박건 루루 그렇죠. 네. 루루 정말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면 파장이죠. 예. 이 노래 덕분에 마로니에가 그렇게 유명해진가. 그렇죠. 이게 라디오 드라마였어요? 네, 라디오 저는 드라마예요. 몰랐습니다. 이게 70년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한 달 동안 방송된 역시 DBS입니다. DBS가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드라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의 연출자도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대이신 따위와 같은 안평선 선생님이 또 연출을 맡으셨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4.19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이신 따위가 방송 시점에서 보면 한 20여 년 전 얘기를 이제 풀어낸 거라면은 네. 요건 이제 한 10년 전 1970년의 드라마가 4.19 당시의 얘기를 소재로 한 거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된 거죠. 네. 신명순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신명순은 방송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연극계에서도 꽤 알려진 희곡 작가입니다. 예. 작품 수가 많지는 않은데 조금 비판적인 정치의식을 지닌 작품 몇 개가 있어서
근데 작품 수가 진짜 많지 않아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작품을 잘 구할 수 없어서 연구를 못 하겠다. 라디오 드라마 있으면 좀 더 뒤져보겠는데 어서 구할 수도 없다. 이런 연구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19 그리고 60년대가 진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 드셌던 시기. 그리고 70년이면 그게 이제 막 더 치닫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운동이 휩쓸고 간 시대의 대학가의 허황한 풍경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도 이 작품을 읽어보질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요. 대본도 없나요? 그럼 이 작품은? 그러니까 대본이 없는 거죠. 지금 라디오를 제대로 음성으로 들어보는 건 진짜 몇 개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물고. 대본도 라디오 대본으로 보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태반 제가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영화로 리메이크된 것의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그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보고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면은 안평선 선생님의 구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또 없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어쨌든 마로니에가 나왔으니까 이건 서울대 물리대잖아요. 마로니에라는 나무가 지금은 뭐 여기저기 있다고들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엔 서울대 딱 2그루만 있었어요. 그 프랑스에서 선물한 거래요. 그래서 서울대 다니던 학생들한테서도 그 마로니에는 이건 우리 학교의 상징이야 막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남편 말로는 남편은 거기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니까 그 마로니에 열매가 이렇게 밤알같이 도토리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그 애인끼리 하나씩 쥐고 있다가 네. 그게 하나가 썩으면 애인이 변심한 거다. 뭐 그래가지고 열매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없어져가지고 열매를 가져가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그 마로니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신비로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 열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냄새 때문에 은행 열매를 할 수 없으니까 마로니에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고개요. 고기가 서울대 물리대 지금의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 곳. 그다음에 마르코 예술극장 문예진흥위원회가 있는 곳이고요. 그 그러니까 옆에 서울대가 관악산 가기 전인 거죠. 그렇죠. 관악산 75년에 가니까 그 옆에 그 방통대 지금 있잖아요. 방통대 있는 데가 법대예요. 아니 거기서부터 지금 서울사대 부속 초등학교 있는 데가 거기가 법대고 맞은편이 의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화동 로타리 쪽에 있는 무슨 디자인 어쩌고 하는 데 있죠. 거기가 미대예요. 그래서 거기로 오글오글 모여 있는 거예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마로니의 풍경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드라마를 안 봤더라도 이 노래가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뭐 제가 아는 60년대 말 학번들 선배들이 모이면 꼭 마지막으로 이 노래 합창하고 교과처럼 합창하고 끝나요.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 주제가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에서 또 반드시 짚어봐야 될 거는 작곡가입니다. 작곡가. 누굽니까? 김희갑. 합주기 말고 김희갑 선생이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미 팔군쇼 무대에서 원래 기타리스트 아니었습니까? 밴드맨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른바 팔군쇼 무대가 조금 이제 월남전 계기로 약간 시들해지면서 이른바 일반 무대로 그때 사실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반 무대로 넘어와서 이제 작곡가로서도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김희갑의 어떤 이미지 이 당시에는 어쨌든 뭐 신진이라면 신진이니까 그 이름을 정말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만든 노래가 바로 또 이 곡입니다. 몇 곡이 있죠. 진정난 몰랐네. 그다음에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이런 몇 곡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희갑 선생 음악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가수는 누구죠? 박건이라고 지금도 뭐 가끔 뭐 무대에 서시는 것 같던데. 박건의 최고 작품이 이 노래죠. 이 당시에는 어쨌든 신인 가수였습니다. 다른 히트곡도 있나요, 이 박건 선생? 몇 곡 더 있죠. 근데 이게 최고 작품이에요. 가을에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눈물 속에 봄비가 흘러내리듯 임자 잃은 술잔에 어리는 그 얼굴 아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에 마로니에 입히지던 날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듯이 덧없이 사라진 다정한 그 목소리 아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에 마로니에 입히던 날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아, 좋네요. 네. 아, 그나저나, 수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빨리빨리 가요. 이제 두 곡 남았습니다. 아, 다음 곡은요? 예, 이제 70년대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0년대보다는 라디오 드라마도 그렇고 주제가도 그렇고 조금 인기가 텔레비전에는 밀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듬성듬성 갑니다. 네. 70년 노래 이어서 이제 76년 노래를 들을 텐데요. 노래 자체는 유명하죠. 이것도 그 꽃순이. 꽃순이. 예, 꽃순이를 아시나요?라고 불리기도 하고 1976년 연말 77년 연초 이거는 기록이 확실치가 않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쯤에 방송이 되었던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가입니다. 이제 이때는 아까 왜 그 JBS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TBC 뭐 같은 거긴 합니다만은 TBC 라디오 드라마였죠. 네, 그 라디오 드라마가 70년대가 되면서 그야말로 텔레비전 1일 연속극이 아시를 계기로 해서 확 올라오거든요. 너도 나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사게 됐어요. 70년 아시, 72년 여로. 그 두 개가 거의 결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V에서는 내가 입장료를 안 내고서도 매일 뭔가를 볼 수 있는데 영화를 왜 보겠어요? 영화가 몰락하고요. 근데 라디오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라디오를 점점 안 듣게 돼요. 텔레비전은 완전히 1일극 중심으로 재편되고요. 정말 뭐 하루에 1일극만 4개씩. 엄청나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드라마 채널도 아니고.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제 라디오는 어떻게 되냐.
급격하게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편성이 바뀌는데 우선 음악 방송이 늘어나요. 음악 듣는 애들이. 그래서 주로 젊은 애들 중심의 음악 방송, 밤에 심야 프로그램 듣는,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 않고 뭔가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시나 이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심야 방송 듣는 애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것들이요. 네. 밤과 음악 텔레비전은 사이에 나만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엄마랑 같이 그렇죠. 그거 싫은 거죠 이제. 그리고 그때는 이제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네. 아빠 시키잖아요. 자꾸 딴 데 틀라고 그러면 귀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틀어박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공략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아시나 여러나 여자들이 보기가 참 좋은 통속적인 드라마들이었어요. 여자들이 고생하는 이야기들. 네. 그러다 보니까 남성 중년, 노년 남성들은 좀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방에 혼자서 듣는 드라마들. 약간 중년 이상의 남성 취향 쪽으로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큐 드라마, 뭐 법창야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내용. 예. 그리고 멜로 드라마가 나오더라도 조금 더 통속적인 이야기. 뭐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남자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나이 든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청춘 멜로물 이런 거 좀 아니고요. 네. 주인공이 젊더라도 약간 취향은 올드한 그런 작품들이 라디오 쪽에서는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꽃순이도 나온 건가요?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성매매 여성 호스티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꽃순이가 나중에 영화로 79년에 꽃순이를 아시나요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예. 이때가 바로 별들의 고향 74년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호스티스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주제가도 드라마 주제가 똑같이 쓴 건가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에서는 꽃순이를 아시나요? 그 영화 제목이고 라디오는 그냥 꽃순이. 예.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보이는 게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드라마들은 저녁 시간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전에 또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아침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달라진 느낌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 더 메인이긴 하니까 네. 약간 밀려난 느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여인극장 이런 거여서 그럴 그렇죠. 거예요. 시리즈물. 여자들 주로 나오는 고생하는 여자들 얘기니까 이건 또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틀어놓고 뭘 하셨겠다. 예. 주제가는 누가 만들었나요? 이 곡도 그 김희갑 선생이 이제 곡을 썼고요. 네. 이때 70년대 중반이면은 완전히 이제 올라선 작곡가로서 그렇죠. 그런 위치였고 그 가수가 좀 지금까지도 많이 기억이 되죠. 바로 그 은하철도 999로 유명한 네. 김국환 아저씨가 이 노래를 불렀죠. 타타타. 예, 그렇죠. 타타타.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들을까요, 음악? 예. 네. 꽃순이를 아시나요? 꽃처럼 어여쁜 꽃순이 나의 눈에 이슬 남기고 내 곁을 떠나간 꽃순이
내 곁에 오려나 꽃순이 네, 김국환 아저씨가 부른 꽃순이. 예. 김국환 아저씨. 호소력 있어요. 목소리가 참 젊게 들리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젊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라디오 같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배 들어온다라는 노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마카오에서 들어오나요? 어디서 들어오나요? 이제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노래 제목 따라 간다. 이런 게 강해서 이제 앞으로 더 나한테 물이 많이 들어올 거다. 노를 저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네, 배 들어온다라는 노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근황을 좀 전해드렸어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예, 뭐 드디어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네. MC께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요. 예. 오늘 마지막 창밖의 곡 여자. 창밖의 여자. 불후의 명곡이죠, 진짜. 예. 이게 1980년 1월 1일부터 딱 한 달, 네. 1월 31일까지 방송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리즈인데요. 앞서 네. 들어본 꽃순이가 여인극장 시리즈의 하나로서 꽃순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것처럼 이 창밖의 여자도 인생극장. 이라는 이제 시리즈물 중에 하나로 이 창밖의 여자라는 한 달짜리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이게 라디오를 얼마나 그 당시에 좀 편하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인극장, 인생극장 그런 큰 제목을 붙여놓고 나면 네. 그 안에 들어갈 이야기들이 어떤 것일까가 좀 이게 짐작이 되잖아요. 예. 약간 윤곽이 나오잖아요. 예. 여자들 고생하는 이야기구나. 여인극장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뭐 예컨대 사극인데 여인열전 이렇게 큰 거 붙여놓으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쭉 보이지. 장희빈. 그렇게요. 장희빈, 인현왕후 뭐 이런 거 딱 예. 생각나듯이 그러니까 그런 발상인 거예요. 인생극장. 아니 인생 얘기 아닌 게 어딨어. 드라마에. 그러네요. 다 인생 얘기죠. 다 인생극장이지. 예. 그래서 이 창밖의 여자는 뭐니 해도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돌아오여 부산항해로 한참 떴다가 뭐 대마초 어쩌고 해서 좀 이제 잠수를 탔다가 다시 부활한 조용필의 부활을 알린 뭐 신호탄 같은 곡이니까요. 근데 그게 다 공교롭게 이 방송이 80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네요. 예.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우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다시 들어올 수는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궁정동에서 총소리 난 다음에 그냥 부랴부랴 용필이도 이제 다시 와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딱 1월 1일부터. 예. 네, 그러니까 80년대가 조용필의 시대인데 네. 그 딱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가 1월 1일부터 했다는 게 참. 그래서 내용보다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기억한 사람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명숙 작가도 드라마 많이 쓰시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아주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고요. 예. 내용도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에 지쳐있던 한 유부녀가 뭐 사랑의 도피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거든요. 유부녀가 사랑의 도피를 하면 불륜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이런 비장한 가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가사는 그 작가가 배명수 작가가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필의 재기 작품이라는 점에서 네. 훨씬 더 의미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편의 드라마의 주제가를 조용필이 씀으로써 뭔가 제가 왜 조용필 가왕 이야기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80년대의 주류 경향 중에 하나를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락적인 느낌이 있는데 단조 스탠다드 팝이 갖고 있는 그 비장하고 익숙함을 이용해서 락을 얹었는데 탁월하게 결합을 했다. 그게 80년대 초중반까지 흐름을 만들어간다. 그 흐름을 드라마에서 만들었어요. 드라마 주제가로 만든 겁니다. 이 작품이 사실 시작인 거고요. 예. 그대는 왜 이런 노래잖아요. 네, 그런 거죠. 촛불을 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선율로만 듣기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도 그냥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송골매 노래가 너무 젊다 싶은 사람 그렇게 요란하진 않죠. 그렇게 요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조 스탠다드 팝이 갖고 있는 익숙한 선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듣기에도 이 락킹한 느낌이 와서 닿기 때문에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폭이 넓어지죠. 조용필의 폭이 그 듣는 사람들의 폭이. 네. 이
노래가 조용필 작곡이죠. 네. 그렇죠. 예. 아, 진짜. 근데 이 드라마 창밖의 여자는 다행히도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DBS 네. 동아방송 말하자면 끝물에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나온 드라마인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드라마구나 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많이 달려왔습니다. 네, 창밖의 여자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로 그렇죠. 넘어가는 건가요? 네.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창밖의 여자 남겨놓습니다. 인생 극장 창밖의 여자. 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인손 돌아서는 감으면 강물이여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하는가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나를 잠들게 나를 참